박소연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찻잔을 들어 올렸다. 42세, 결혼 15년 차. 한때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을 돌보던 간호사였지만 이제는 그저 평범한 전업주부일 뿐이었다. 또 집에만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윤재혁이 현관문을 세게 닫으며 들어왔다. 부동산 컨설턴트로 일하는 남편의 얼굴은 요즘 늘 그렇듯 어두웠다. 당신 늦었네요. 저녁 차려놨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녁? 지금 저녁 먹을 기분이야? 재혁은 소파에 몸을 던지며 머리를 감쌌다.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투자한 건물은 공실만 늘어가고. 아, 정말 미치겠다. 소연은 남편의 투자 실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재혁은 집안일만 하라며 가계부조차 만지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들어 남편의 폭언이 거칠어지고 술자리가 잦아진 것으로 미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짐작할 수 있었다. 여보, 그래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다시 기회가 올 거예요. 기회. 재혁이 비웃었다. 당신이 뭘 알아? 하루 종일 집에서 놀기만 하면서. 소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돌보는 것도 일이라고 예전에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언제든 복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다음 날 오후 시어머니 오정숙이 찾아왔다. 60대 후반의 정숙은 여전히 정정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다. 소연아, 재혁이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정숙은 거실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네, 어머님. 요즘 일이 조금 힘드신 것 같아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남자가 돈 못 벌면서 집에서 투덜거리기만 하고. 정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런데 소연아, 너는 뭐 하고 있는 거니?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어머님, 제가 간호사 일을 다시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와서 15년이나 손을 놓고 있던 사람이. 정숙이 코웃음을 쳤다.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우리 집 기둥뿌리만 썩히고 있구나. 소연은 할 말을 잃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들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신우이 윤혜정이 들어왔다. 어머니, 와 계셨구나. 혜정은 소연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정숙 옆에 앉았다. 오빠는 어디 갔어요? 회사에 갔겠지.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정숙이 한숨을 쉬었다. 아, 정말 답답해. 혜정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우리 남편 사업 자금도 빌려줬는데 언제 갚을 건지 모르겠어. 소연은 그제야 알았다. 남편이 처형부의 사업 자금까지 손을 댔구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도. 소연은 재혁의 서재에 들어가 서류들을 뒤져보았다. 남편이 회사에 간 사이 도대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고 싶었다. 책상 서랍 깊숙이에서 통장과 계약서들을 발견했다. 이게 뭐지? 소연의 손이 떨렸다. 윤혜정 남편 이름으로 된 사업자금 대출 계약서가 있었는데 연대보증일란에 재혁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대출금 3억 중 2억이 전혀 다른 부동산 투자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다. 설마. 소연은 휴대폰으로 계좌 내역을 촬영했다. 재혁이 처형부의 사업 자금을 몰래 자신의 부동산 투자에 유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투자마저 실패해서 돈이 거의 다 날아간 상태였다. 저녁 시간 온 가족이 정숙의 집에 모였다. 혜정의 남편 강민우도 함께였다.
민우는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는데 최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형부, 그 돈 언제쯤 갚을 수 있을까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혁은 술잔을 기울이며 대답을 피했다. 조금만 기다려. 곧 큰 건 하나 들어올 예정이야. 형부가 3억을 빌려간 게 벌써 8개월이 됐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에요. 민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뭐? 3억? 정숙이 날카롭게 물었다. 재혁아, 너 뭔 소리야? 혜정이 급히 끼어들었다. 어머니, 오빠가 민우 사업 자금을 좀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게 아니라 빌려간 거잖아. 민우가 목소리를 높였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재혁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정숙의 시선이 소연에게 향했다. 소연아, 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니? 아니요, 어머님.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다고. 정숙의 목소리가 싸늘해졌다. 남편이 이런 큰일을 저지르는데 아내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니? 너도 공범이겠지. 어머님, 정말 몰랐어요. 아, 이제 핑계까지 대는구나. 혜정이 소연을 노려보았다. 언니는 뭐해? 남편이 우리 돈까지 날리는데? 소연은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미 가족들의 분노는 자신을 향해 있었다. 재혁조차 소연을 거들어주지 않았다. 이틀 후 소연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김태수를 만났다. 그는 5년 전 소연이 간호사로 일할 때 담당했던 환자였다. 당시 검찰 조사관으로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입원했었다. 박소연 간호사님, 정말 반갑네요. 태수가 환하게 웃었다. 김태수 씨? 어머, 정말 오랜만이에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안부를 나눴다. 태수는 현재 은퇴해서 시민단체에서 부패 척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요즘 표정이 좋지 않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소연은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가족 상황을 털어놓았다. 태수는 진지하게 들었다. 그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그리고 가족들이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는 것도 옳지 않죠.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혹시 증거가 있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소연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소연은 태수의 조언에 따라 남편의 금융거래 내역을 더 세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재혁이 출장을 간 사이 그녀는 서재의 모든 서류를 뒤져보았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재혁은 단순히 처형부 돈을 투자에 쓴 것이 아니라 아예 별도의 비자금 계좌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최근 회사 부도를 위장하려는 서류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건 명백한 사기야. 소연은 중얼거렸다. 휴대폰으로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태수에게 보냈다. 태수에게서 곧 답장이 왔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만나서 얘기합시다. 다음 날 소연은 태수를 만나 증거 자료들을 정리했다. 태수는 전문가다운 통찰력으로 사건을 분석했다. 남편분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금을 횡령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위장부도 계획을 보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까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처형부님이 투자한 돈은 어떻게 돼요? 아마 회수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패턴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때 태수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혹시 시어머님 재산 상황은 아세요?
시어머니요? 왜요? 보통 이런 경우 배후에 다른 자금원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어머님이 생각보다 많은 자산을 숨겨두고 계실 수도 있어요. 소연은 태수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러고 보니 정숙은 늘 검소하게 살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목돈을 마련하곤 했다. 일주일 후 소연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숙의 집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시어머니가 잠깐 외출한 사이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이에서 토지 등기부등본과 예금 통장들을 찾아낸 것이다. 이럴 수가. 소연은 경악했다. 정숙은 서울 외곽에 상당한 규모의 땅을 여러 곳 소유하고 있었고 은행 계좌에도 수억 원의 예금이 있었다. 그런데도 며느리에게는 돈이 없다며 궁색하게 굴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땅들이 최근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값이 크게 오를 예정이라는 사실이었다. 정숙은 이미 수십억의 부동산 부자였다. 어머님이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시면서 소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동안 자신을 무능한 며느리로 몰아가며 괴롭혔던 시어머니의 위선적인 모습이 떠올랐다. 소연이 서류들을 촬영하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다. 정숙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다. 소연아, 뭐 하는 거니? 정숙의 목소리가 의심스럽게 들렸다. 아, 어머님. 방 정리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소연은 재빨리 서류를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하지만 정숙의 날카로운 눈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다. 내 서랍을 왜 뒤지고 있었니? 정말 정리만 하고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정숙이 소연의 휴대폰을 보려고 했다. 뭔가 찍었지? 소연은 휴대폰을 움켜쥐고 뒤로 물러났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너 이제 정말 못 봐주겠다. 남편은 사고만 치고 아내는 남의 사생활 캐고. 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그날 저녁 재혁이 돌아왔을 때 정숙은 아들에게 소연을 내쫓으라고 압박했다. 가족 전체가 소연을 적으로 돌렸다.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태수의 도움을 받아 수집한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재혁의 횡령 의혹, 위장부도 계획, 그리고 정숙의 숨겨진 재산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다. 이제 정말로 끝장이다. 소연은 검찰청을 나서며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지역 언론에서 윤재혁 일가의 비리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부동산 컨설턴트 처형부 사업자금 횡령 의혹, 시어머니는 수십억 부동산 부자였다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연일 기사가 쏟아졌다. 재혁은 패닉 상태였다. 소연아, 너 정말 미쳤구나. 가족을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니? 배신? 소연이 냉소했다.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요? 돈도 못 벌면서 기둥뿌리만 썩힌다고 했잖아요. 정숙도 찾아와서 소연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 나쁜 년아.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어머님, 망친 건 당신들이에요. 저는 진실을 밝힌 것뿐이에요. 혜정과 민우 부부도 소연을 원망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드러났으니 재혁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재혁과 혜정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재혁은 처형부 사업이 부실해서 돈을 잃었다고 주장했고, 혜정은 오빠가 우리를 속이고 돈을 빼돌렸다고 맞섰다. 민우는 더 이상 처형을 믿지 못하겠다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형부, 저희도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을 수 없어요.
정숙은 자신의 재산이 공개되자 체면을 구기기 위해 아들을 버리는 쪽으로 돌아섰다. 재혁이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며 소연은 씁쓸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속 시원함도 있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비난하며 내분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태수가 소연에게 조언했다. 이제 당신이 독립할 시점이에요. 더 이상 저들과 엮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어요. 소연은 15년 만에 간호사 복직을 위한 교육을 신청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의료진으로서의 사명감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언론 보도가 계속되자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처음엔 가족을 고발한 나쁜 며느리로 수군거렸지만 진실이 밝혀지자 용기 있는 여성으로 평가가 바뀌었다. 특히 같은 처지의 주부들이 소연을 찾아와 응원을 보냈다. 언니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얻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죠. 6개월 후 재혁과 정숙의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재혁에게 횡령과 사기 혐의를, 정숙에게는 공동정범과 재산 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법정에서 재혁은 가족을 위해 한 일이라며 변명했지만 체계적으로 자금을 빼돌린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다. 정숙은 며느리의 모함이라고 주장했지만 은행 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다. 혜정과 민우 부부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재혁을 불리하게 만드는 증언을 했다. 가족의 정은 이미 완전히 깨진 상태였다. 피고인 윤재혁은 징역 3년, 피고인 오정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판결문이 법정에 울려 퍼졌다. 소연은 방청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이 쓸쓸했다. 재판이 끝난 후 재혁이 소연에게 다가왔다. 소연아, 미안하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소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15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힘들 때 저를 지켜주지도 않았잖아요. 내가 너무 많은 걸 잃었구나. 당신이 잃은 건 돈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이었어요. 소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발걸음을 돌렸다. 재혁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한 달 후 소연은 12살 딸 윤서영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다. 작지만 깨끗한 투룸 아파트였다. 간호사 복직 교육을 마치고 지역 종합병원에 취업이 결정된 상태였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괜찮을까요? 서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을 거야. 아니, 괜찮게 만들어갈 거야. 소연이 딸을 안아주며 말했다. 엄마가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거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말이야. 엄마는 정말 용감해요. 용감한 게 아니라 그냥 정직했을 뿐이야. 소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동안의 어둡고 답답했던 날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6개월 후 소연은 병원 응급실에서 밤근무를 서고 있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동시에 보람도 컸다. 박소연 간호사님 수고하세요. 동료 간호사가 인사를 건넸다. 네, 수고하셨어요. 퇴근길에 소연은 태수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다. 덕분에 또 다른 부패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용기 있는 제보자가 있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선택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돌아가니 서영이 숙제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그래? 뭐라고 대답했는데? 엄마처럼 용기 있게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소연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정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작은 용기를 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창밖으로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그 빗소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찬 선율처럼 들렸다.